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의 평화통일 열린 강좌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유윤경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열린 강좌의 진행을 맡게 돼서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밌고 유익하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의 열린 강좌 첫 주제를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한참 가지 못해서 너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주제, 바로 여행입니다. 직접 여행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대신 열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세계 곳곳으로 랜선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마련한 건데요. 오늘 저희를 멋진 여행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또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영어 통역가이자 세계 문화 해설사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세계 여행자 클럽 운영, 방송, 또 공연 기획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김재열 세계 여행 스토리텔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재열 세계 여행 스토리텔러와 함께 이 자리에 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경준 씨, 박근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좀 자기 소개랑 인사 한 번씩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부천에 살고 있는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좋았죠. 아, 그렇죠.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이 열린 강좌 보고 계신 분들도 즐거운 여행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김재열 강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우리 작가님께서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여행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앞에 혹시라는 말은 예, 실수였습니다. 거의 뭐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가벼운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여행가입니다. 오늘 특별히 남북 통일 문제와 함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저를 소개할 때 여행가로서 이렇게 소개하죠. 감성부자 추억재벌.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은과 금은 없으되 저한테 최고의 부자가 아닌가. 여행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또 청년들하고 여행하는 그랜드 투어를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패널들 그리고 작가님들 함께 나중에 넓은 세상을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네. 꼭 오늘 여행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남북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단체든 개인이든 그리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1841년 7월 5일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영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바로 1841년 7월 5일 날 인류 역사상 최초로 패키지 여행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여행사라고 하는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딴 여행사가 인류 최초로 태동한 날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죠? 이때부터 여행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여행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들에이지,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는 여행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한정적이었죠. 언제만 여행이 허락됐는 줄 아세요? 중세 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배웠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나의 영지 안에 있는 봉건제도상에서 그 영지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나 스스로가 영주에게는 노동력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만 여행이 허락됐냐 하면 바로 순례지를 갈 때, 예, 우리가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죠. 필그림이지. 순례를 할 때만 여행이 허락됐어요. 그래서 여행자가 필그리미지가 쭉 순례지를 가다가 중간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가 필요하죠. 그 숙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스피탈이라고 불렀어요. 하스피탈에서 뭐가 나오죠? 호텔이 나오죠. 호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그 여행이라고 하는 시스템, 호텔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세 때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순례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여행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동력이 작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상품으로 여행을 개발하면서 여행의 시대가 열린 거죠. 대중화 시대가. 그리고 지금까지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뭐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작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이 놀라운 충격파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안식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여행도 그렇고 여행자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행에 대한 첫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혹시 뭐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거나 저에게 묻고 싶다거나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혹시 지금까지 다녀오신 국가나 도시를 한번 다 세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많이 영어에 카운트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세다가 나중에 지쳐서 그만뒀습니다. 거의 우리가 뭐 아주 오지 말고 거의 웬만한 나라는 제가 다 다녀왔고요. 특별히 뭐 유럽이라든가 태국 같은 나라는 워낙 인기가 있어서 휴양지로 인기 있죠. 맛있는 음식도 많고 80번 넘게 갔다 온 걸로. 그것도 뭐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유럽은 거의 뭐 내 집처럼 드나들었고. 그래서 저한테 국가의 숫자는 별 의미 없고요. 1년에 한 200일 정도를 해외에서 나가서 살고 있어서 비행기에서 제 청춘을 바친 사람입니다. 질문에 답이 되나요?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행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혹시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니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정말 가장 뭐 좋아하는 여행지라든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그래도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뭐 제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단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예, 왜냐하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은 사실은 뭐 약간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면 너무 좋은데 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탈리아의 문화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커피를 드시러 가실 때 미국식 커피를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뭐 아메리카노. 노라 그러죠? 예, 네. 그 말은 이탈리아 말이에요. 네. 예, 아메리칸 커피 주세요. 우리가 뭐 주로 영어를 더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속성으로 내려주세요를 뭐라 그러죠? 익스프레스라고 하시나요? 에스프레소라고 하시죠? 에스프레소. 네. 이탈리아 말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말로 우유가 뭐죠? 다 모른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카페라떼를 잘 시켜 먹죠. 예, 라떼가 우유예요. 커피에다가 우유 섞어달란 말이죠. 이렇듯이 이탈리아 말, 또 뭐 있죠? 음악 용어. 안단테, 모데라토, 마에스트로, 소나타. 예, 소나타는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최고의 수혜자죠. 예, 이렇듯이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했고, 여행 목적지의 가치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토마스 쿡 얘기를 지금 함께 나눴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 지리적 형태로 봤을 때 어떤 나라죠? 지리적 형태, 삼면이 바다, 힌트입니다. 반도 국가죠. 페닌슐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본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자동차를 갖고 국경을 넘어봤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당 기간 단절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죠? 북한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이 되어 있어서. 네. 괜히 너무나 당연하지만 약간 충격적이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글로벌화되어 있고 다른 나라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웃 국가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는 쪽으로는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 북한과도 너무나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남한에 와서 학교를 졸업한 입장에서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의 자체에 있을 때도 네네. 어차피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느낀 적은 오히려 한국에 와서 이제 좀 자유롭구나. 진짜 마음대로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원하면 여행도 갈 수 있는 더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북한은 물론 러시아랑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마음대로 넘나들 수는 없는 마음대로 상황이죠. 넘나들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더 좀 대륙과 국경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좀 더 단절된 나라지 않나. 당연히 단절돼 있겠죠. 네.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남한이 조금 자유롭다고는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웃 나라와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그 문화를 인정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북 문제로 크게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1871년 재통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400년을 따로 살았어요. 우리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일 때는 그 로마가 하나였잖아요, 제국. 근데 나중에 이제 피렌체 공화국 많이 들어보셨죠? 베네치아 공화국, 나폴리 공국 이렇게 각자 1400년을 따로 살았어요. 그러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는 거의 곤란하겠죠. 140년이 아니라 1400년을. 그러다가 1871년에 재통일을 하게 됩니다. 가리발디 장군, 비토리아 엠마누엘레 2세 초대 황제가 돼서 재통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역 간에 반목이 있고 다 문화 차이가 있고 이거래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이탈리아가 통일돼 있지만 아펜니노 산맥의 백두대간처럼 국토를 흐르는 산맥이 있거든요. 이 산맥 북쪽에 있는 북쪽의 이탈리아는 공업화되어 있어요. 우리 혹시 남자라면 슈퍼카 갖고 싶지 않으세요? 페라리, 진짜 람보르기니. 와, 말만 들어도 저 호텔에 가서 그 차 서 있으면 저는 나이를 조금 먹었는데도 그 차를 보면은 우리 심장이 슈퍼카들을 생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파레가모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들. 그런 명품들도 전부 북쪽에서 생산돼요. 밀라노를 중심으로 해서 포평화 중심으로 생산되거든요. 그런데 4만 불에서 5만 불이에요. 국민 1인당 생산이. 남쪽은 나폴리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안도 나쁩니다. 그리고 노동력은 싸죠. 그래서 치안도 나쁘고 남쪽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굉장히 서로 반목해요. 북쪽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남쪽을 유지하는 데 쓴다. 게으른 저 남쪽의 남부 사람들 그리고 미워해요.
그러면 남쪽에서 뭐라 그러느냐? 돈밖에 모르는 저 속물들. 저 속물 북쪽에 있는 사람, 지들이 돈 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남쪽에 싼 노동력이 북쪽으로 많이 대거 유입되거든요.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 엄청나게 반목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문제를 보면서 저는 네. 우리 앞으로 향후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물론 그 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남북이 통일됐을 때 당연히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됐을 때라는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죠. 통일된 후에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화폐 문제도 당장 있겠죠. 동서독이 그 문제를 겪었잖아요. 제일 먼저 화폐가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 통일됐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또 사회 제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상대편에 대한 인정. 저런 문화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힘들지 않을까. 또 여기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았으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서로 상대편을 인정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없이는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남북 문제보다는 동서 문제, 우리의 가장 큰 앞서간 네. 어쩌면 귀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이 동서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동독, 서독으로. 그렇죠. 소련 때 바로 냉전 시대에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고 사실은 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들이고 그 민족이 동서독으로 갈라졌을 때 잘 아시죠? 그 장벽을 베를린 장벽을 넘기 위해서 혹시 브릿지 오브 스파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네. 거기를 막 건너가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막 건너가면서 총 맞고 죽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네. 남북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됐죠. 1990년 10월 3일 날 통일됐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10월 3일이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에서. 개천절이죠. 그래서 야,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죠? 너무나 놀라워요. 10월 3일 날 남북 동서가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통일을 했는데 갑자기 됐어요. 너무나 갑자기 됐어요. 뭐 미리 뭐 서로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밤중에 도둑처럼 됐어요. 찾아온 도둑처럼. 준비가 독일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편을 반목하는데 상대편에 대한 부름이 뭐라고 부르냐면 동독 쪽에서 서독을 서쪽을 웨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독일 말로 배라고 말해요. 배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서독 쪽에서는 동독을 오시라고 불러요. 배시 vs 오시. 서로 이렇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반목하고 어려워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서독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이미 자본주의화 돼 있었잖아요. 이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들어가서 전혀 기초 체력이 없는 이런 공장들을 막 M&A로 인수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그 회사가 나중에 막 서독 회사가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서독 사람들은 또 무슨 불만을 갖고 있었냐면 제가 그쪽에 투어 가서 우리 교민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 엄청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통일이 됐는데 자기네들이 은퇴하면 나오는 연금이 있잖아요. 그 연금을 떼서 동독을 지원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명분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동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부모 자식도 내가 공경하는 아버지라도 맨날 나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면 짜증나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민족이지만 내 연금을 떼서 동독을 도와준다?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에. 그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동독이 이제 서독하고 거의 평준화가 돼가면서 이제 같은 경제권과 문화권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돼 가면서 그 다음에 오는 유익은 사실은 그거보다 크더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싫었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독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동독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뭐 패션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투라든가 또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과 뭐 일을 해도 동독은 열심히 내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서독은 동독은 적당히 시간 되면 일하고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단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봉합됐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시하고 있죠. 그게 싫다고 분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고 뭐고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 어렸을 때 내 형제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집을 나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간지 알 수도 없어요. 오랫동안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내 형제가 장성에서 찾아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때 우리 가정이 회의를 하는데 이런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야, 우리 방도 없는데 지금 우리 형제를 받아들여야 맞을까? 오면은 지금 이거저거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논란이 말이 되는 논란이에요. 저는 논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죠. 일단 환대하고 내 가족을 품은 다음에 걱정할 일이에요. 그건 순서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따뜻하게 우리의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같은 핏줄을 가진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우리 같은 아버지와 같은 형제를 가진 형제들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경제 논리가 들어가고 이데올로기 논리가 들어갑니까? 저는 무조건 품어 안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뒹굴르면서 걱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심각한 남북 문제를 함께 네. 다른 나라 문제와 고찰을 해봤는데 동독 서독의 문제, 이탈리아의 남북 문제 이런 것들과 대비를 해서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마음을 돌린다면 서로에게 엄청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시각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남북 통일이 되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대륙으로 우리는 창을 열어요. 섬나라가 반도국가가 돼요. 그죠? 네. 공감하시죠? 네. 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자, 보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기차가 해저 터널이 부산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일본에서 기차를 타요.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들어와요. 거기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요. 그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가죠. 그 기차를 타고 가서 나중에 서쪽 끝 땅끝 마을까지 갔다가 프랑스의 깔레라고 하는 곳에서 해저 터널 43km 유로스타를 타고 영국 런던까지 갈 수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동경에서 런던까지 기차가 연결돼요. 바다를 건너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갑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불보듯 뻔한 것이죠. 일본이 어떤 물리를 만약에 수출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로로 가는 물류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안정적이고 더 빠릅니다. 뭐 비바람, 풍랑의 영향도 덜 받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륙으로 열리는 창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선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으로 대한민국의 엄청난 축복이다. 북한의 어마어마한 자원과 부존 자원과 그리고 노동력, 값싼 노동력, 그리고 근면함, 그리고 남한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캐피탈, 자본,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이 결합을 한다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핵융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예, 공감하시죠? 네, 저희도 예, 기대하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남북 통일은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진 중차대연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나온 김에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과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 체계와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 가장 큰 첫째는 동양인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classify라고 해서 classification 분류합니다. 뭐든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원숭이가 있고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바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보세요. 묶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원숭이, 바나나, 사자. 네, 뭐 이런. 원숭이와 바나나. 네, 원숭이와 바나나. 관계죠? 서양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원숭이와 사자를 묶어요. 왜? 포유류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대개 관계를 생각합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동양 사람들의 사고 체계고요. 서양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분류해요. 분류하게 대가들이에요. 뭐든지. 그들이 도서관을 만들고 과목을 다 만들잖아요. 무슨 과목.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이 갖고 있는 박물관 만들어 갖고 전부 다 분류하잖아요. 몇 년도에 뭘 만들고. 사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생각해요.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막 들어갔으면 대리한테 조직 안에서 대리가 나한테 모든 업무를 그 위에 과장이 있고 관계에 굉장히 집착해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과의 차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민족들끼리 혹은 동양과 서양인들 이런 차이도 우리가 현격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거론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해외를 다니면 음식 문화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 가서 혹시 음식 때문에 굉장히 뭐 고민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까라든가 이 음식은 너무나 맛있다든가 그런 음식 차이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이 금방 안 나시면은 저는 그냥 사실 음식에 되게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저는 그 나라를 가면 그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한국 음식은 절대 안 먹고 그냥 무조건 그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거든요. 그 고수에 해당하는 해외 음식 좋아하시죠? 다른 나라 음식. 좋아합니다. 제가 이 음식도 좋아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똠양꿍이거든요. 똠양꿍도 좋아합니다. 거의 고수예요. 이 음식은 태국 음식인데 5가지 맛이 난다 그러는데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뭐 다 있대요 그래요. 뭐 떫은 맛까지 유명한 음식인데 거의 뭐 태국 사람들은 거의 뭐 주식이에요. 똠얌꿍. 특히 이제 꿍이라는 말은 태국 말로 새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우를 넣어가지고 그들의 특이한 향료를 갖고. 근데 요거는 제가 청국장을 갖고 온 거예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청국장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왜 이걸 갖고 왔냐면 똠양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맛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저도 좀 힘들어요. 저도 이 동남아 음식 좋아하고 태국 음식 좋아하는데 여기 보이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엄청 좋아하죠. 냄새 빼고. 네. 이 청국장을 서양 사람들이 처음 와서 저 맛을 알까요? 제가 볼 땐 거의 확률 제로예요. 한 10년 살아야 된장 좀 먹어보다가 나중에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이 청국장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음식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 문화권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나라 문화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남의 음식을 다른 나라에 가서 이거 맛이 왜 이래? 라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내가 남의 집에 초대를 해서 들어갔을 때 조심스럽게 발꿈치를 들고 예의를 갖추고 그 방을 들어가야지. 남의 방에 들어갈 때 팔자 걸으면 뒷짐 딱 지고 이렇게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화를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된다. 청국장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청국장 맛을 모르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공감하시죠?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측면에서 요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가님께 다음 명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를 레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있는지. 여기 바퀴벌레가 있거든요.
예, 요거까지는 아무리 로컬 음식을 예, 좋아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네, 저도 좀 여기까지 가지는 거예요. 태국에 품기가 가면 어렵네요. 길에서 저 음식을 팔아요. 예, 파는데 먹는 바퀴벌레가 따로 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퀴벌레가 드셔보셨. 저도 즐기진 않아요. 아, 네네. 즐기진 않는데 취향은 다 있는 우리 거니까. 팀하고 갔을 때 바퀴벌레 한번 드셔보실래요? 내 능청스럽게 나도 안 먹지만 그러면 전부 경악을 해요. 그렇죠. 특히 여성들이 뭐라고 막 전율을 막 박살 돋나 봐요. 그래서 아니 이쪽 사람들은 식용으로 이걸 먹는데 왜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세요? 라고 말하면 아니 저걸 어떻게 먹어요? 상상도 못해요. 아니 아프리카에는 또 굼벵이 먹잖아요. 굼벵이 먹는 거 많이 봤죠. 네. 단백질로 하얀 그쵸. 굼벵 애벌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번데기예요. 번데기 드세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저는 엄청 좋아해요. 번데기 북한에서는 잘 안 먹나요? 번데기? 요리해서 저렇게 뭐 팔아서 먹는 건 없어요. 근데 굼벵이는 가끔 먹거든요. 굼벵이는 단백질 섭취로.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러네. 우리는 굼벵이는 거의 안 먹어요. 그쵸, 굼벵이는 안 굼벵이 먹죠. 먹는 건 거의 없어요. 그 나무랑 나무 뿌리에서 좀 네.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많이 먹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나무 뿌리에 나는 굼벵이가 단백질원이라 아주 좋은 거라고. 또 약으로도 먹죠. 네, 남한에서도 약으로 먹어요. 공사하다가 막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하던 삽에다가 구워서 구워서. 먹어봤어요. 네. 흥미로운 사실을 오늘 근데 그 알았습니다. 맛이 되게 그 잣나무의 그 잣송이 그 씨알 맛이 나거든요. 그 맛이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막상 먹어보면 네, 맛있어요.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번데기를 제가 물어보면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많이 안 먹지만 사실 50대 이상은 길에서 번데기를 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종이컵, 저 콘처럼 된 예. 거기에다가 먹던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수를 갖고 있어. 번데기야 맛있죠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얘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징그럽게 치면 얘 애벌레가 더 징그럽죠. 다른 나라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길에서 번데기 파는 거 보잖아요. 경악을 해요. 우리가 마치 저 바퀴벌레 본 것처럼. 이렇듯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기후와 식생에 맞춰서 자생하는 것들을 오래전부터 먹었던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동의하시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관조를 해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북한하고 우리 남한의 음식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통일됐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냉면입니다. 그리고 만두입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이북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두를 자주 해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 만두가 진짜 맛있습니다. 예, 평양 손만두. 남한에도 많이 있어요, 점포가. 그리고 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세계 최고의 음식이죠. 예, 아주 정갈하고 절제된 맛. 시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재밌는 문화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적 우월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마치 우리 문화가 더 선진화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문화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저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나라와 문화와 개인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아세요? 프랑스가 15세기 이전에 포크와 나이프가 없었다는 사실 아세요? 충격적이죠? 네. 예, 빵을 손으로 뜯어 먹었어요. 까테린드 메디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가문의 한 여성이 프랑스의 앙리 2세에게 시집 오면서 식탁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부터 프랑스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유명한 얘기죠. 사실은 언제 배웠고 언제 우리가 그 문화를 습득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타문화권에 대해서 폄훼하고 더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만과 비굴은 사춘간이다. 교만한 사람이 비굴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주 자유로운 사람은
층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동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네.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낮네. 문화 수준도 낮고 교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을 보면 바로 비굴해지죠. 이해되세요? 네. 네. 아무 관념이 없는 사람, 오히려 그것이 더 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차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교만과 비굴은 사춘간이다라는 얘기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요, 자기가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자기가 머리 좋은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설프게 머리 좋은 사람이 똑똑한 척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타문화권에 대해서 그거를 떠나서 북한과 남한이 함께 됐을 때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동고동락을 같이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아니 몇십 년 전에 집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형제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화적 차이를 논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선 포옹하고 끌어안고 함께 뒹구르면서 살 일이지.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더 좋은 거는 나눠주고 또 그 형제가 더 나보다 많이 경험한 것들은 또 내가 습득해가면서 그렇게 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에티켓 얘기를 하나 할게요. 금방 에티켓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네.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에티켓에 대한 사실은 살짝 넘어가는 장면인데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토리는 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예요. 적대적 기업 인수를 하는 M&A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는 아주 탁월한 사업가인데 어느 날 거리의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거리의 여인이라면 뭐 아시겠죠? 이 영화의 내용이.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사랑할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닌데 자기가 진심으로 이 여성을 사랑해요. 그래서 저 줄리아 로버츠가 근데 사실 그냥 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리의 여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절이라든가 품이라든가 교양은 일체 없죠. 근데 중요한 자리에 이제 배석도 해야 되고 M&A 할 때 회장들하고 만나는데 자기가 자기 연인과 마치 아내처럼 항상 동반해요. 그러려니까 예절을 좀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기로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식탁 예절을 교육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매니저를 시켜서 중요한 자리에 M&A를 하러 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좌빵우물 들어보셨나요? 왼쪽에 빵 넣고 네. 뭐 오른쪽에 물 넣고 뭐 포크는 어디야? 샐러드. 복잡해요. 네. 식욕 떨어집니다. 그거 언제 외우면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되니까 지금 새우용 포크, 샐러드 포크, 디너 포크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외워져요. 그리고 음식이 저렇게 서빙이 안 됐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석유 회사에 아주 연세가 높으신 한 회장님의 회사를 리차드 기어가 M&A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회장님의 손자가 옆에 배석을 하고 리차드 기어는 바로 줄리아 로버츠를 자신의 파트너로 같이 데리고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배웠던 포크 디너 뭐 이게 다른 음식이 서빙이 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샐러드가 원래 먼저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샐러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합니다. 샐러드는 어디 있죠? 그 같이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요. 샐러드는 식사 끝에 나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내가 아는 포크는 그것뿐인데 배운 게 그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이 회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뭐가 뭔지 헷갈린다. 이분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젊은 여성이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손으로 여기에 있는 이 음식을 집어먹습니다. 예. 이것이 에티켓이죠. 너 그것도 모르냐? 진짜 촌스럽게 왜 그래? 그건 에티켓이 아니에요. 에티켓의 모든 기본은 배려입니다. 네. 상대편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저게
어느 포크로 먹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이렇게 두세요. 원래 포크로 먹어야 되는데 네. 저 젊은 여성이 당혹해하니까 당신이 이 여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빵을 들어서 드시는 이것이 저는 에티켓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되시죠?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티켓의 또 하나의 스킬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 어디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뭐 특별한 음식이 나오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요. 물어봐야죠. 이건 뭘로 만듭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모르면서 짐짓 아는 척하고 실수를 하는 것보다 낫죠. 예, 그래서 그런 에티켓이라고 하는데도 궁극은 뭐냐?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문화의 차이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밌는 명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한국에만 있는 것들, 외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 우선 전 세계 한국에만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나열해 보세요. 딱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만. 금방 모르니까 전세제도. 전세제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뭐가 있죠? 예식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식당에서 연애를 베풀어요. 결혼식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곤 합니다. 북한에 예식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예, 북한도 없는 걸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네. 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나요? 북한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보통 그 약간 지방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하면 약간 공장이나 공장. 네. 와. 보통은 가정집에서 집에서 네. 하우스 웨딩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하우스 웨딩 한복 하고. 입고. 네, 그렇죠. 네네. 그래 이게 우리가 사실 나도 몰랐던 내용인데 공장 큰 공간 네, 공장에서 식당에서 하진 않는군요. 식당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할 때는 좀 큰 도시. 평양은 기본적으로 약간 식당에서- 외곽에 나가고 네, 그러니까 지방은 어차피 그런 큰 식당이 식당도 없으니까. 없고, 네, 화려한 식당이 없으니까 그런 화려한 식당이 있는 곳에서는 돈도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화려한 식당이 있는 큰 도시에서는 네, 식당에서 하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의 비즈니스가 나옵니다. 남북 통일되면 약간 도시에서 떨어진 데다가 식당도 되면서 이런 복합 공간을 결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대박 나겠네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또 전 세계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면 나올 것 같은데. 온돌 문화가 있어요. 빙고. 예. 이 온돌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전 세계로 지금 보급되기 시작했죠. 네. 예,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상류 사회에서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정말 좋죠. 예. 그래서 저는 온돌이라는 말이 그대로 그냥 그 ONDO에 네. 이렇게 표기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가로 열고 지진다까지도 한글로 표기되면 좋겠다. 제대로 된 표현인데. 우리 온돌은 지지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그걸 해봤더니 너무너무 몸의 컨디션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온돌이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건축을 하는데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네. 일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음식 먹을 때. 배달? 그렇죠. 배달. 이 배달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배달 시스템은 뭐 다른 나라도 확산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피자 정도만이 이렇게 돈을 따로, 또 우리도 이제 배달료를, 원래는 우리 네. 배달료 따로 없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이제 정교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배달료를 다 그 안에다 앱에다가 또 따로 네. 넣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피자 시켜 먹으면 배달료 따로 받고, 그것도 피자 배달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배달이 안 됐었는데, 우리는 뭐 거의 다 배달되죠. 그렇죠. 거의 모든 어느 시간에나 무엇이든 배달되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전 세계 유일한 신드롬이 있어요. 화병. 이시영 박사님, 저랑 친하게 지내는데 지금 이제
되신 연로가 높은 시니어신데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정신과 뇌과학 쪽에 연구하시는 분,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걸 학명으로 넣었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내가 마음에 불편한 걸 옆에 사람한테 토로하지 않아요. 화병. 그렇죠. 예, 다 있어요, 우리. 네, 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특징이 뭐죠? 아까 얘기했죠. 네. 그 특징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생각한다. 고민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해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는데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만났어요. 막 말했는데 언제 우리 집에 놀러 한번 오세요. 그럼 게르만족은 무조건 가요.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니 저는 오라 그랬잖아요.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사로 말할 때도 많죠.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유명한 네. 그 공수표입니다. 네. 그죠? 예. 꼭 먹어야 돼요. 네. 그렇듯이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쪽에서.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화병이 있어요. 이 화병은 학명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화병. 자,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정서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정말 전 하고 싶어요. 이 답은 여러분들이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찍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내가 답안지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세요.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정서, 사람과는 다른 정서가 있어요. 답안지를 유출하신 거예요. 이 답을 맞추다니. 한국인 하면 또 정이죠. 네, 네. 정이죠. 외국어로 그 번역이 안 되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번역이 안 돼요. 영어로 억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Emotional Attachment. 완전히 억지예요. 그런 정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외국인들한테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단어를 얘기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개념이 없으니까. 러브 그러면 사랑. 사랑은 러브예요. 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지만 공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5년을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5년 안 살면 불가하다. 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시장에 가서 덤도 더 주고 막.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인 정을 발견한 현장은 식당에 가서 일행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막 뛰어나가서 계산을 합니다. 카드로. 근데 친구가 쫓아나가서 그 친구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그 카드를 취소해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면서 자기 카드를 결제를 하게 해요. 그렇죠. 서로 계산하기.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 장면이에요. 이걸 정이라고 한다. 그럼 그제서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이라고 하는 정서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연수하러 배우러 와야 돼요. 정.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예. 제가 만든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좋습니다. 네. 예. 우리만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로 전 세계에 사실은 각인돼 있거든요. 좀 썩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빨리라는 말은 그렇게 점잖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하면 그들에게 정이라고 하는 말이 떠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돼요. 우리가 6.25 때 환대받았잖아요. 네. 유엔에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는 저 나라가 콩고하고 코리아를 서양 사람들이 분간을 못했다는 얘기 아세요? 발음은 비슷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환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환대하는 정이 없느냐? 천만에요. 우리는 DNA 안에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단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고 자본주의화 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잠깐 우리의 정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원석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반짝반짝 빛나는 정으로 똘똘 뭉친 민족입니다. 잠깐 홍수가 와서 진흙이 그 원석을 덮은 거죠. 이제 우리는 원석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정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럼 우리가 박수 한번 같이 응원하는.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피부치들이 북한에서 어려운 경제 아래서 어려운 이데올로기 안에 시스템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의 피를 나눈 부모 형제들에게 정을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 선조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반목한다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사랑하고 환대하고 정으로 그들을 맞을 일입니다. 제가 아까 제 명함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함을 드린 목적, 명함에 있는 아랑곳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뭐죠? 홍익인간이요. 네. 홍익인간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홍익을 바라보긴 참 어렵습니다. 반목하고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에요. 이 건국이념만 우리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로 배운 거예요, 홍익인간은? 실천하지 않으려고? 그건 아니죠. 우리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있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건국이념을 다시 우리는 불러일으켜야 돼요. 우리 안에 잠재력으로 내재되어 있는 원석, 그 아름다운 전 세계 어느 사람도 갖고 있지 않은, 어느 민족도 갖고 있지 않은 정의라고 하는 정서를 우리는 끌어내야 됩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의 이름을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공개합니다. 아랑곳, 제 명함에서 아까 보셨죠? 네. 아랑곳 여행자 클럽이기도 하고, 아랑곳을 가지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저는 내는데, 뭐 굳이 영어로 쓸 건 뭐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예쁜 말인데, 아랑곳이 뭐냐? 아랑곳 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쓰죠. 네. 나는 아랑곳 하지 않을 거야. 네가 거기서 힘들어서 굶어 죽어도 나는 아랑곳 안 할 거야. 또 저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체험할 게 있어도 나는 아랑곳 안 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아랑곳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써요. 근데 역설적으로 아랑곳을 긍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네가 너무 힘들면 내가 아랑곳 해줄게. 나는 여기에 유럽 체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 아랑곳 할 거야. 놀라운 얘기가 벌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캘리그라피를 쓰시는 반은연이라고 하는 작가님께 의뢰를 했어요. 여기 우리 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흥이. 그래서 한글로 아랑곳.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빨리빨리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키워드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는 뭘 떠올리죠? 아리랑을 떠올려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왜? 아리랑 안에는 한이 있지만 정서, 우리의 사랑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랑곳의 또 하나의 비밀은 아리랑이 있는 곳. 아리랑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떠오르죠. 봤을 때. 한국 사람의 네. 다이나믹한 흥과 그 사람들의 정서와 아리랑이라고 하는 애잔한 한까지도 다 품고 있는, 너무 괜찮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리면, 아리랑,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아랑곳이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아끼고 케어해주고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막 사랑이 돈독하다며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죠. 문화의 차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민족끼리, 다른 나라끼리, 심지어는 같은 민족과 같은 나라끼리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예요. 이 분단된 나라가 곧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될 텐데, 이 통일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이끌어갈 것이냐는 당연히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이지만 저는 제일 먼저 포옹하는 게 첫째다. 끌어안은 다음에 걱정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북한 청년들이 내려오면 김재열이는 그들에게 이 장소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나라 체험을 하자고 오늘부터 가방 메고 몇 년 동안 여행 다닐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도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앉아서 세계 속으로를 하겠다. 앉아서 전 세계 그랜드 투어를 하겠다. 제가 확언합니다. 오늘 청년들 앞에서.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 탈북한 청년들을 좀 우리가 모아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는 못 가지만 아주 유명한 문명 국가들, 유럽 같은 곳을 그랜드 투어를 한번 가면 어떨까. 제가 확신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요.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니면 뭐 제가 자금을 좀 대죠.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좀 받든가. 그래서 함께 우리 여행 가는 날을 꿈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것이 빨리... 궁극의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예.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실 얘기 있으면 함께 나누시죠.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되게 지금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튜브도 많이 확산되면서 그렇다고 하는데 되게 보니까 일찍부터 그런 걸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저 이혼 맞을 뻔했어요. 돈 안 되는 거 한다고 와이프한테. 근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행복하게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 때도 굉장히 좋은 방편이기도 하고요. 예. 그 여행이라고 하면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행을 갈 때 어떤 그 낯선 곳에 대한 설레임, 또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익숙할 때도 있고 이제 설렘 같은 것도 없으실 법도 한데 계속 가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엄청난 내공입니다. 저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행에 대한 저의 철학을 말씀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행 가면은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다. 여행 가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무슨 고생입니다. 예,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초특급호텔에서 자보세요. 그래도 집에서 자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물론 아침에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또 여행 가면 살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모든 패턴이 다 허물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또 더군다나 유럽에 가면 다른 나라 하면 시차 적응, 미국이나 유럽 가면 시차 적응해야죠. 밤낮이 뒤집어지고. 여행은 편안한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행은.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저 문화권엔 무엇이 있을까? 저기에 가서 무엇을 만날까? 또 어느 계절에 가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여행을 하고 있고 또 저에게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경험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축적을 해서 채집해서 가지 못한 분들에게 나눠드려야 될 책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저는 청소년 그랜드 투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했던 그랜드 투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부르조아, 신흥 부르조아 아니면 귀족들의 자제로 동력이 없던 시절에 섬나라인 영국이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을 좀 돌아보자. 문화 선진국, 역사 선진국. 그러면서 이루었던 그 운동의 흐름을 그랜드 투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근데 그때 영국에서 나왔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의 종착점은 그랜드 투어다. 옥스포드를 보내느니 그랜드 투어를 보내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 경험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격상시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준 세상이라고 하는 대학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습득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제가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좀 더 잘 알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감을 갖고 북한을 더 잘 알고 나중에 그 통일되는 과정에서 좀 여행과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 결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올리고 또 각자 개인에 있어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또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북한을 더 잘 알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다른 나라 예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 나라들은 1000년을 넘겨 살았었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은 우리는 사실 아주 본질적 의미에서 단일 민족이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에 동화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마음의 문만 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북한 청년들 여기 가득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여행을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여행을 좀 하고 온 기분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좀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좀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과 함께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 얘기는 문화의 차이, 그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반목과
또 오해를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까 뭐 번데기 얘기도 나오고 청국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많이 공감이 되시죠? 네. 예, 그래서 폭넓게 그리고 조금 마음을 열고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 또 경제 수준이 조금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전체적인 목적은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됐을 때 남북 간의 경제 문제를 떠나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단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르고 풍습도 다 달라졌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따뜻한 그것을 다르게 보지 않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처럼 여행을 처음 떠나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약간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그 나라 문화에 금방 동화되고 또 그 나라 문화에 금방 빠져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남북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네.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저의 마무리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김재열 세계여행 스토리텔러를 모시고 저희가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 주제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 또 배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이 남북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이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김재열 강사님 또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평화통일 열린 강좌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하고 알찬 그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